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아예 법으로 못 받겠다고 했는데 돌연 취소한 겁니다. 알고 보니 대통령실이 나서서 중단을 요구했다는데 이례적으로 설명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관련 재판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중단되는 건데 굳이 방탄입법이란 소리를 들어가며 법을 고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 듯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재판을 다시 할 태세면 바로 입법하겠다는 생각도 그대로 드러내 사실상 사법부를 향해 재판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재판중지법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설명하겠다며 직접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재판 중단이 당연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법안 처리 반대 뜻을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견은 오늘 오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때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지도부에 전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를 홍보해야 할 시기에 위인설법 논란에 휘말리는 게 부담이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철회가 아닌 일시적인 보류라는 건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사법부 일각의 주장을 겨냥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개정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에도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한 차례 보류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이런 식으로 한다 만다 하는 게 옳은 건지 이어서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원론적 입장임을 전제로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조작된 범죄로부터 벗어나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 법안입니다. 하지만 지도부 회의 2시간 뒤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실로부터 재판중지법과 관련한 언지를 받은 겁니다.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 언제든 다시 추진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 6월에도 방탄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본회의 직전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전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재판중지법에 대해 헌법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을 고치지 않고 법률로 재판을 중지하려면 국민 동의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비록 정권 교체 이전의 법무부 답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건지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 전 받고 있던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지 닷새 만에 법사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당시 소위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법무부를 대표해 나온 김서구 차관은 헌법 84조는 재판 기능 정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도 민사, 행정, 헌법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 취지는 재판 기능 행사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김 차관은 다수당 의결에 따를 게 아니라 국민 투표에 준하는 정도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조항을 하위 법률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자격 없는 피고인의 임기를 부당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담은 의견서도 국회에 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 처리 시도에 항의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였고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을 검사, 판사가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라며 김 차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지난주 법원이 대장동 일당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실 보도에 들었었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별도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수백 번 언급했고 민간업자들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은 인정했고 어떤 부분은 남겨둔 건지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은 390번 나옵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이 대통령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의 기여 등으로 민간업자들은 사실상 사업 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되면 빨리빨리 바로바로 진행이 지금 될 텐데. 이 대통령이 정진상 전 실장 등으로부터 민간업자들이 시장 재선 과정에 큰 도움을 준 사실을 보고받아 알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인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정 전 실장의 술값을 대신 내줬고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준 뇌물 3억 원 중 일부가 정 전 실장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428억 원을 주기로 한 이익분배 약정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김만배가 전화로 너희 것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라고 하자 정진상이 저수지에 보관해 둔 거죠라고 답했던 유 전 본부장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재판이 중단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 회복이 곤란하게 됐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류태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법원은 지난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하면서 지난 6월부터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건 심히 곤란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사재판인 손해배상소송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린 뒤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년 넘게 한 차례도 변론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입증 노력을 해도 불구하고 입증이 어려워가지고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높아지죠. 이런 문제 때문이라도 배임죄가 폐지되면 안 된다는. 이 대통령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배임죄까지 폐지되면 성남 시민들의 손실보상은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법제처장 또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와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고 야권이 추진하는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셀프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직 공직에 취임한 걸 잊은 건지 아직도 이 대통령 변호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친여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하고서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돈을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조 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도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해 여당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싶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으로서 활동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법제처장이 탄핵 대상 공무원에 포함되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 처장을 탄핵 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며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제처가 셀프 해석을 내린 건데 국민의힘은 헌법에 기타 법률이 정한 공직자도 탄핵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1심에서 전원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판결문을 두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 연관성 여부에 대해 여야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실제 이 대통령 관련 판단은 어땠는지 정치부 최우정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1심 판결 이후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대장동 1심 판결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 확인한 거란 주장입니다. 판결문 중 성남시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언급한 부분을 지목한 겁니다. 또 재판부가 이 대통령은 유 전 본부장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접대를 받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로 보인다고 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내놓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판결문을 봤을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는 또 근거가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가장 주목하는 단어는 수뇌부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 여러 부분에 등장하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한 점을 들어 수뇌부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따라서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야가 각자 원하는 부분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진상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 진행 중이므로 이들이 배임 범행에 공모 가담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뇌부란 표현을 두고도 실세 중에 실세였던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만을 지목한 건지 아니면 이 대통령까지 포함한 건지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금품 접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건 민간업자 2명의 통화 시점인 2013년 3월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판결문은 이어서 이듬해 민간업자들이 수뇌부의 확실한 보장이 필요해서 정 전 실장과 함께 이른바 의형제 모임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알았다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은 거군요. 예. 네. 자, 앞서 전해드렸지만 결국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재판 진행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재판을 재개한다면 그때 입법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재판중지법은 당장 이번 주라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강 실장은 특히 재판 중지가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 중단 선언을 뒤집는 건 법원이 헌법을 위배하는 거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재판 중지법에 대한 제동보단 법원을 향해 재판을 재개하면 안 된다는 일종의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실익이 없이 법을 추진해서 여론을 나쁘게 할 필요 없다 이런 것 같은데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회가 내일 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새해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728조 원, 올해 대비 10% 가까이 늘어난 슈퍼 예산인데 시작부터 논란입니다. 경제 회복에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여당, 포퓰리즘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야당, 두 당의 신경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잠시 뒤 리포트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문제 삼아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보다 지출을 8%나 늘린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둔화된 성장과 줄어든 세수를 돌려놓기 위한 조치란 겁니다.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현 상황에서 상당 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공감합니다. 문제는 적자 국채를 110조 원이나 발행하게 되면서 국가 채무도 눈덩이로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화폐 같은 선심성 예산을 다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금 살포하는 이런 사업들 좀 걷어내고 국채 이자 비용도 줄이고 국채 발행 비율도 좀 줄이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사처 토론회에선 인색한 지출이 건전한 지출은 아니라며 확대 재정을 옹호하는 의견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 50%를 넘은 뒤 금세 100%까지 급증할 거란 우려가 엇갈렸습니다. 적극적 재정 운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 분명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중앙정부가 나서가지고 전 국민 상대로 막 할인권 나눠주고 이렇게 되면요 소비가 늘지를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시정연설을 통해 초당적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이라며 시정연설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어 올해 예산 정국도 험난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함께 찾았습니다. 양국 장관이 판문점을 같이 찾은 건 8년 만입니다. 같은 날 공군 출신인 양국 합참의장들은 한미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나란히 전투기에 탑승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안규배 국방장관이 판문점 남쪽 약 400m 지점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 캠프 보니파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맞이합니다. 내일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한 헤그세스 장관은 첫 일정으로 JSA 방문을 택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공동방문은 2017년 10월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 이후 8년 만입니다. 두 장관은 JSA 경비대대 한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회담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는가 동시에 소통과 대화의 장소다. 여기서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같은 날 한미 합참의장은 직접 전투기를 몰고 동맹 이후 첫 연합 편대 비행에 나섰습니다. 모두 공군 조종사 출신인 두 사람은 각각 한국군의 KF-16, 주한미군의 F-16에 탑승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비행에 앞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관련 논의를 진행한 양국 합참의장은 한미핵 협의그룹 NCG 지침에 따라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핵재래식 전력 통합 활동을 더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핵 추진 잠수함과 전작권, 방위비 지출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거의 마무리됐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실련까지 나서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뇌물수술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오늘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고희동 기자입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은 편파 보도를 이유로 MBC 간부를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것, 피감기관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뒤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것 등을 나열하며 최민희 거방위원장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막중한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축의금 내역을 공개하고 권익위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을 것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에 이어 진보단체에서 나온 두 번째 사퇴 요구입니다. 최 위원장이 국감 마지막 날 축의금 논란 등에 직접 사과했지만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겁니다. 논란의 씨가 없도록 좀 더 관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후회되고 아쉽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최 위원장은 또 편파적이라고 문제 삼은 MBC 보도 등을 포함해 국정감사기간 6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 차원의 제소 건수는 민주당이 8건, 국민의힘은 1건도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딸 축의금과 관련해 최 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최민희 위원장과 과방위에서 대척점에 있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경찰의 수갑 체포 등과 관련해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신의 피의자 조서를 공개하면서 조사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한 건데요. 경찰은 필요한 수사였다는 입장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수갑을 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서로 압송됩니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뒤 2차례, 법원 명령으로 석방한 뒤 1차례, 총 3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어제 SNS에 피의자 조서 3건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발언, SNS에 올린 글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할 능력이 있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호소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답합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조서를 공개하며 조사 내용이 기존 질문의 반복이라 매우 빈약하다며 과연 체포까지 할 일이었는가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조만간 경찰 수사 담당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전 위원장 그분의 생각일 뿐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2달 전에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곧바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남색 정장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주 연속 내란 재판에 나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변이 되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제한 시간 안에 몇 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국군의 날 대통령 관저 만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며 잡아오라 했고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말에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터뜨린 뒤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특전사령관한테 31분에 이제 그 전화를 했다고 거기서 제가 의원 끄집어내라고 했다는데 그럼 그 전에 그 이상현과 공수 1여단장과 그 부하 사이에 의원 꺼내라는 얘기는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1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해서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 통화가 있기 전 이미 곽 전 사령관 본인이 이상연 1공수여단장 등 부하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죠.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후 4시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1시간쯤 뒤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윤 전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바꾸고 본인도 국회로 이동했다며 특검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부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옷값 1억 원이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김 여사 측 주장대로 사비로 지출된 게 맞는지 증빙 자료를 확보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김예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갈색 재킷을 입은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 앞에서 인사합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특활비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 여사가 의상비로만 3억 원가량을 쓴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중 1억여 원은 관봉권으로 결제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지만 지난 7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제2부속실 관계자가 김 여사의 옷값을 현금과 관봉권으로 결제한 건 맞지만 이를 특활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검찰은 특활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옷값 1억여 원에 대해 김 여사 측의 소명 자료를 확보하라고 경찰에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 사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인 디자이너 이런 작품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그분들은 또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검찰은 사비가 맞다면 김 여사 측으로부터 영수증이라도 제출받으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어젯밤 서울 도심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숨졌고 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들 뒤편에서 흰색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더니 보행자 2명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달려갑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일본인 모녀를 쳤습니다. Two people and after landing into the bushes there. Very fast, 60, 70 kilometers per hour. 피해자들은 일본 오사카에서 온 관광객들로 동대문에서 쇼핑을 한 뒤 낙산 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길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딸이 효도 관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온 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는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쳐 입원했습니다. 음주 차량은 길말뚝을 부수고도 10m 넘게 인도를 돌진한 뒤 멈춰섰는데요.
공원에 있던 조명대까지 완전히 꺾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체포한 뒤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남성은 오늘 오전까지도 술에 취해 있다 오후 3시부터 변호사를 대동해 조사를 받았는데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1km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TV조선 이미원입니다. 군부대나 정당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큽니다. 집중 수사를 벌인 경찰이 70억 원 가까이 뜯어낸 일당을 체포했는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수건 가게 앞에 포장된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가게 안에도 수건이 산더미입니다. 업주는 지난 1월 말 한 군부대 부사관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특정 문구를 새긴 수건 200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투 식량을 대리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부사관은 수건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타월을 미리 찍어놔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게 잘못했구나. 군부대를 사칭한 이런 노쇼 사기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강원과 경기 등에서만 402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기단은 피해 업주들에게 대리 결제를 요구하기 위해 전투식량 업체까지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정당 판매가는 14만 원이시고요. 신규로 저희가 첫 거래를 하시는 분들께는 12만 원에. 올해 대선을 전후해서는 정당과 대통령 경호처 등을 사칭한 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강원경찰은 사기 단체의 거점이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 등과 함께 현지 콜센터를 급습해 114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군과 정당 등 사칭팀과 전투식량 등 판매 업체팀을 나눠 운영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지인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이들이 국내 자금 세탁 조직과 손을 잡고 69억 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금 대부분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남성들에게 마사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남성들은 많게는 수천만 원을 순순히 보냈습니다. 정상적인 업소는 아니었겠죠.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유흥가. 3년 전 이곳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던 남성은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4월 18일에 저희 매니저랑 놀다 가셨는데 매니저 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거든요. 서비스 받는 영상을 가족에 뿌리겠다며 돈을 보내라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제 가족분들, 지인분들, 와이프분 포함해서 연락처를 60분 조선성. 협박 전화를 걸었던 남성은 1년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에 선인권 있고 변명할 수 있고. 남성 등 일당 15명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 있는 9개 마사지 업소 업주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습니다. 영업에 도움이 된다며 업주들에게 악성 앱을 깔게 한 뒤 이용 고객들의 연락처를 빼내 돈을 보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사지를 받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없었지만 탈취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협박을 당한 62명 가운데 36명은 150만 원에서 많게는 4,700만 원까지 약 2억 8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까지 일당 14명을 순차 검거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은 도피 중에도 2명을 협박해 3,6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M1 실수요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 단 1제곱미터 때문에 신혼집 마련이 무산된 청년도 있습니다. 그 사연을 서영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마련 생각에 들떴던 30대 A씨. 여기가 우리 집이다 이러면서 여러 번 방문해가지고 이제 진짜 저희 집처럼 보고 그다음에 주변에도 자랑도 하고. 그런데 은행에 대출을 문의했다가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답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상속받은 서울 금천구의 아파트 지분 20%가 1주택으로 잡힌 게 문제였습니다. 비선호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한 동짜리 아파트고 거기에 1층이에요. 전혀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형에게 지분을 넘기려고 했지만 이번엔 토지거래 허가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A씨가 가진 아파트 지분은 7제곱미터, 토지거래 허가 기준선인 6제곱미터를 단 1제곱미터 넘겨 지자체 허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급하게 지자체와 국토부에 문의했지만 형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지분 거래도 일단 대상 허가 대상이고요. 그럼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죠. 문제는 집이 팔리지 않아 이미 전세를 준 탓에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내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려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는 사실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미안했고, 저는 투기꾼도 아니고 결혼을 앞둔 실수요자인데 투기꾼을 잡겠다는 명목하로 만들어진 대책으로 인해서 저까지 그냥 빨려 들어간 느낌인 거예요. 상속은 의도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거주 요건이 안 되더라도 상속 물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정부의 규제로 실소유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제 11월이 막 시작됐는데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날씨에 발맞춰 유통업계도 내수 침체 돌파를 위해 빠르게 연말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롤이 등장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높이 13m짜리 거대한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두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요즘 너무 추워져가지고 막 일할 때도 막 너무 그냥 으슬으슬하고 나가기도 싫고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딱 구경하는데 크리스마스처럼 꾸며져 있어서 너무 설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카페에선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한 백화점이 이벤트 존으로 꾸며놓은 산타 마을은 30분 만에 온라인 사전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현재 백화점이 오픈한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미리 연말 분위기를 느끼려는 사람들로 붐비면서 이른바 포토존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크리스마스 그거 먹고 싶어서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이거를 받았어요. 너무 귀여워서 얼른 들어가고 싶어요. 소비자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마케팅이 대세가 되면서 유통업계는 크리스마스 장식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이제 상품을 디절대에서 골라서 이제 구매하는 고객들은 다 대부분 다 이커머스로 넘어갔어요. 뭔가 경험을 하고 새로운 그런 체험을 하면서 구매로 이어지는 마케팅을 하거든요.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페스티벌을 비롯해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굵직한 할인 행사도 연말 분위기를 달굴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출범한 다카이치 총리 내각이 지지율 80%를 넘기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외교 대비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며 지지율이 상승했는데 첫 만남부터 신경전을 벌였던 중국과는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초밀착. 태극기를 향해선 머리 숙여 인사했던 다카이치 일본 총리. 취임 일주일 만에 치른 첫 외교 데뷔전에서 시종일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日本外交の地平を切り開いていく歩みというんでしょうかね。そういったものを着実に進めることができたと思っております。 결과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다카이치 정권 지지율은 82%로 2001년 고이즈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한 일본을 표방하며 내세운 방위비 조기 인상도 과반인 56%가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카이치 외교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중국과는 첫 만남에서부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은 친대만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하나의 중국 문서를 언급하며 경고를 던졌습니다. 中方愿同日方一道，按照中日4个政治文件确立的原则和方向。 하지만 시 주석과 만난 다음 날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대표를 만나고 사진까지 공개하자 중국 외교부는 매우 악질적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중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중일 삼국 외교복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우리나라에 20만 장이 넘는 첨단 칩을 공급하기로 지난주 약속했던 사실 잘 기억하시죠?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미묘한 발언을 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겠다고 한 건데 AI 칩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임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주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트럼프 대통령. 엔비디아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Blackwell that just came out, it's 10 years ahead of every other chip. But no, we don't give that chip to other people. 중국의 AI 발전을 경계해 미국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저사양 칩을 수출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도 한국 등 우방이 아닌 중국을 겨냥했다는데 일단 무게가 실립니다. Will you be selling Blackwell chips to China? I don't know. I hope so someday. 하지만 미국 정부가 블랙웰을 AI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어 수출 제한이 다른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국내 26만 장 공급을 약속한 블랙웰은 기존 호퍼칩보다 AI 연산 속도가 4배 빠른데 공급이 달려 미국 빅테크 이외엔 구매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차피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일 가능성이 높고 호퍼칩에서 최상위 버전을 사게 되면 블랙웰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쓸만하다. 젠슨 황의 통 큰 선물이 언제쯤 실현될지 우리 기업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GPU라는 게 뭐길래 AI 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걸까요? GPU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GPU라는 게 어떻게 생긴 물건입니까? 기능은 어떻게 되죠? 네, 고화질 영상 작업을 하거나 고사양 게임을 구동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그래픽카드를 별도로 설치할 때가 있죠. 그래픽카드는 디지털 신호를 영상으로 바꿔서 화면에 재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저장 장치, 회로 기판 등과 함께 GPU라는 작은 칩이 들어갑니다. GPU는 그래픽카드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화면에 그림을 그려주는 칩이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AI하고 연관이 됩니까? 네, 모니터에 그림이나 영상이 재생된다고 하면 사실은 수백만 개의 점, 픽셀이 각각 반짝이고 있는 건데요. 일부러 좀 픽셀이 강조된 이미지를 골라봤습니다.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이 픽셀들처럼 GPU는 수많은 단순 작업을 독립적이고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비유하자면 중학생 수백만 명이 동시에 더하기, 빼기 같은 작업만 하는 거죠. 반면에 컴퓨터의 두뇌라고 하는 CPU는 복잡한 연산을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학 박사 한 명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비견됩니다. AI 학습은 수천만 개의 단순 데이터를 빠르게 습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GPU의 가치가 떠오르는 겁니다. 연산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서 그래픽 렌더링이라든가 기계 학습이라든가 비디오 어떤 편집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에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네, 여기에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앉아있는 고양이 사진만 학습한 AI는 뛰어가는 고양이, 다른 종의 고양이는 고양이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천만 장의 고양이 사진을 GPU를 통해서 빠르게 입력하고 처리해야 무슨 고양이를 봐도 고양이다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로봇, 자율주행, 증강현실 등도 모두 이렇게 많고 단순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분야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GPU 26만 장을 공급받기로 했잖아요. 이게 어떤 양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국내에는 최신형 GPU가 4만 5천 장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국내 보유량의 5배가 넘는 물량이 이번에 들어오기로 얘기가 된 겁니다. 각국이 전략 자산을 모으듯이 GPU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가격도 비쌉니다. 앞서 보신 최신형 블랙웰 GPU는 개당 4만 달러 정도인데 도입하는 데 최대 14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26만 장의 GPU를 돌릴 때 전기가 많이 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죠? 전문가들은 5만 장의 GPU를 동시에 가동하려면 1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추정합니다.
26만 장이면 단순 계산으로 5기가와트의 전력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기가와트는 초대형 원전 1개가 연간에 생산하는 전력량인데요. 이 때문에 2년 반째 가동 중단된 고리원전 2호기를 되살리고 원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2호기가 650메가와트, 그다음 3호기가 950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소를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고. GPU만 들어온다고 다 만사형통 되는 게 아니군요. 어떻게 운용할지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부산과 경남 양산에 걸쳐 있는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멸종위기종인 가는 동작꽃의 유일한 서식지이자 우리나라 고유종인 고리도롱뇽이 가장 많이 사는 곳입니다. 금정산 생태계의 귀한 모습들을 저희 취재진이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가느다란 줄기 위로 바늘처럼 뾰족한 분홍꽃잎이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립니다. 금정산 정상 습지에 사는 멸종위기 2급 가는 동작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반도와 일본 등지에만 사는 희귀종으로 국내에서는 금정산이 유일한 서식지입니다. 축축한 바위 틈 사이로 고리도롱뇽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웅덩이에 떼지어 있는 수컷들은 암컷이 나뭇가지에 낳은 알을 차지하려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체외 수정을 하는데 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뒤에 엉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경이로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고리도롱뇽이 가장 많이 사는 서식지 또한 금정산입니다. 1급수에 사는 양산 꼬리칠의 도롱뇽, 멸종위기종인 자주 땅기계와 담비, 천연기념물인 수달, 붉은배 새매까지 동식물 1782종이 금정산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낙동 정맥의 품 안에서 생태계 보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기후부가 최근 금정산을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민들이 휴식,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요. 관리 체계를 좀 신속히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금정산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70%에 달하는 사유지 매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가져, 자네 거야. 우리는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전 세계가 열광했던 오징어 게임. 목숨 건 게임에서 진짜 친구인 깐부끼리는 목숨도 내줍니다. 이젠 영화 속 깐부가 글로벌 삼총사가 돼 등장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삼성의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치킨에 맥주 여러 잔 걸치더니 AI 시대의 깐부를 외쳤습니다. 치맥 외교의 절정이었죠. 우리나라와 엔비디아의 AI 연대에 길거리 시민들까지 열기를 보탭니다. 사실 젠슨 황은 30년 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설파한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뒤 삼성 D램을 넣은 지포스 256을 만들어 GPU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추억의 고향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번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We're going to build total between SK and Samsung and Naver and LG, Hyundai. We are going to build 250,000 GPU supercomputer here in Korea. 돈을 줘도 못 산다는 GPU가 수십만 장 들어오면 한국의 AI 능력치는 한 단계가 아니라 계단을 통째 뛰어오르는 수준이 됩니다. 물론 미국의 2천만 장 수준에 비하면 초등학교 입학 수준이겠지만요. 그래도 젠슨 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You have the deep technical capabilities, you have software capabilit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apability, and you also have such an incredible manufacturing base, industrial base. 엔비디아의 한국 사랑은 헌정 영상에서도 확인됩니다.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며 AI 혁명의 무대가 될 거라고 지켜세웠습니다. 듣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축포가 여기저기서 터질 듯 하죠.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AI는 전기가 밥이고 인재가 산소입니다. GPU가 있어도 당장 돌릴 전기가 없으면 반짝이는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AI 인재 유출은 세계 5위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유일한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두 번째 AI 기적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풀고 원전과 공급망을 바로 세워 전기를 넉넉히 제공해야 합니다. AI 인재는 선언이 아니라 실전에서 양성해야 합니다.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가 AI 시대의 진짜 깐부가 돼야 합니다. 11월 3일 윤정호 앵커 칼럼, 일어나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1월로 넘어가자마자 오늘 아침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서 올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홍천에서는 나뭇가지에 고드름이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6도로 평년보다 춥지만 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추위가 차차 풀리겠고 수요일부터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제주는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강원과 충북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6도, 춘천 2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 16도, 광주 19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